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이제 조정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하락 조정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횡보 조정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한 30% 보고 있고요. 하락 조정으로 진행될 확률이 한 40% 정도 보고 있고요. 자, 상승으로 진행될 확률이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방 확률은 이제 뭐 좀 버블을 확대하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왜곡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밸류 체크를 딱 해보면 상승을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왜곡 포지션이기 때문에 현금을 더 늘려갈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횡보 조정, 하락 조정 확률이 한 70% 정도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횡보 조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거는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9월부터 지금 한 12월까지 가장 소외된 섹터가, 지금 한 1월이니까 1월까지 가장 소외된 섹터가 헬스케어 쪽이에요. 헬스케어 쪽이 왜 소외되고 있냐를 보면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이제 한 3월부터 9월까지는 코로나 테마로 인해서 헬스케어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외되는 흐름들이,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들이 이제 모멘텀을 받고 뭐하고 하면서 수급이 좀 이동을 해서 소외되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월인가 12월부터 우리는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이제 한 7%까지 줄여놨다가 지금 이제 한 20%까지 늘려가고 있는 이제 구간입니다. 7% 구간에서 이제 한 20%까지 이제 늘려가고 있는 포인트고, 현금은 저희는 이제 한 30% 정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2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16%까지 줄일 거예요. 현금을 16%까지 줄일 거고, 28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현금을 12%까지 줄일 거고요. 27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한 10% 정도까지 이제 줄일 거고,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현금으로 5%까지 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대응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2600포인트 밑에서는 이제 비싸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 밑으로 많이 내려준다 그러면 주식 100% 이제 대응을 해갈 거라고 이제 코멘트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이제 시장별을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볼 때 지금의 적정 밸류 수준은 한 2500포인트 정도 된다. 자, 12월을 기준으로 1월에서 2월을 기준으로 요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대응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우리는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왜곡 포지션이고, 자, 우리는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왜곡이고 비싸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늘려가는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시장이 빠져주면 버블만큼 이제 우리는 지금 현금을 30% 갖고 있는 게 버블이 요 정도 입혀져 있다. 325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맞춰둔 거고, 현금을 30% 맞춰둔 거고요. 2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이때도 이제 비싸긴 비싸지만 현금을 30%는 너무 많다 해가지고 현금을 이제 축소해가는 포지션을 2900포인트 밑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1월 18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 오늘 제작을 한 영상입니다. 이제 솔루에타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자, 대주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누굴까요? 아무래도 대주주가 되겠죠. 그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성장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기업의 미래가 이제 보인다.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익 인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내 새끼는 금수저님이 1월 14일날 인증을 해주셨네요. 솔루에타 100% 절반 매도 후에 잔량은 복리계좌로 이동을 합니다. 2370원에서 4760원에 이제 100% 구간대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신 것 같고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은 이제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 자, 계좌를 두 개를 나눠서 운영하시는데 두 계좌 다 갖고 계셨나봐요. 저축과 연수님, 진스님, 태평성대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수익 보신 회원분들 이제 다 축하드립니다. 솔루에타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뭐예요? 자, 이건 왜곡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이 반대의 왜곡 포지션들도 만들어져요. 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기업 가치는 거의 못 따라가면 그거는 자, 버블 포지션이 왜곡으로 오는 거고,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하방으로 만약에 빠진다. 그거는 저평가가 확대되는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을 기준으로 볼 때 이걸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냐? 당연히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평가 왜곡 포지션이냐, 이게 버블 왜곡 포지션이냐, 이 부분을 가치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서 저평가 왜곡 포지션이면 매수, 자, 버블을 왜곡 포지션이면 매도. 그래서 매도를 얼마큼 할 거냐,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 기준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었을 때는 항상 좋은 기회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솔루에타 일봉 흐름을 보면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4월, 5월, 6월 달, 요 구간에 이제 요 종목은 추천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주식 부지 양성소에 이제 추천을 못 드렸던 이유는 디스플레이 섹터에 좀 비중이 다 차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추천을 못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바른투자 커뮤니티는 뭐 손절도 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교체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이제 시총이 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도 좀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근데 업사이드라든가 이제 밸류 체크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이제 다시 추천할 자리를 좀 보고 있고요. 요 기업은 지금 올해 보면 2020년도에 보면 3월에 한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한 1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4월달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기업 내용을 보면 2015년도부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680억 매출을 하던, 690억 매출을 하던 회사가 1400억 매출이 거의 더블로 늘었죠. 그리고 1500억, 그 다음에 2200억, 2500억. 자, 4년 동안, 4년, 5년 동안 매출이 거의 7321, 300%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투자를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면서, 캐파를 확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근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2015년에서 16년도에 보면, 자, 이익은 줄죠. 영업이익이 뭐 흑자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익이 줄고 매출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을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2017년도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면서 매출도 같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놓고 보면 요것보다 이제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순이익 같은 부분들은 안 잡힌다 그래도 시가총액을 한 1000억 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죠. 그럼 아직 600억이면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좀 찍히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비싸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2021년, 2022년, 이제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 4분기 실적을 체크를 한 다음에요. 2022년 추정치까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류 체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4년 동안 늘어나는 중에 이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8,000원, 뭐 7, 8,000원 구간대부터 1,200원까지 빠집니다. 1,200원까지 빠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주가가 이제 처음 상장했던 시점에 이 기업은 이제 2013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2013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계속 주가가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90% 이상 빠졌어요. 자, 이 마이너스 90% 이상 빠지는 구간에서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부터가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 2,000원, 3,000원 구간 때부터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 구간이 어디냐 보면 2018년도. 자, 2018년도에 이제 한 4,000원 구간 때 밑에 깨지는 구간부터 이때는 좋은 포지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올해 정도 것까지 추정치는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추정치를 놓고 보면 적정 밸류 수준이 이제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적정 가치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성장 흐름은 알파가 될 수 있는데 이 알파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4,000원 미만 구간대에서는 이제 좋은 편입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구간대 이제 뭐 4,000원 구간대에서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70% 이상 빠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마이너스 70%가 빠졌어요. 자, 고점에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4,000원 구간대에서 1,200원대까지 마이너스 70%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1,200원 구간대부터 올라온 게 한 20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 거냐 라는 부분들을 설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어디서부터가 이게 매수가 합리적인 포지션이냐, 매도가 합리적인 포지션이냐 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어때요? 시가총액이 600억이니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이익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노이즈 요인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 기업을 보면 부채 같은 부분들이 요 밑에 자본 총계는 안 해놨네. 부채 같은 부분들이 자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언제든지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단기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자, 대주주가 누군가를 보니까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뭐 만원에서 이제 뭐 7,000원 구간대인가? 요거한테서 좀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한 21,000원 정도 보여요, 지금 적정 가치가. 그래서, 10,000원부터 5,000원 구간까지인가?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던 기업이고, 이 기업은 이제 5G 관련된 기업이고, 자율주행 카테고리로도 엮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한 3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솔레이타라는 기업에. 근데 보니까, 자, 코로나 뭐 요때부터 요때까지 매집을 하는 흐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주주가. 주식을 좀 사담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가? 조금 이제 뭐 매도 흐름도 보여지긴 하는데, 대주주가 왜 살까?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처음 이제 포착을 하고 뭐하고 했던 게, 다산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이제 추적해나가고 뭐하고 하면서 지분구조로 엮여있는 기업들이 뭐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솔레테라는 기업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재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성장 흐름들을 보고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겠죠.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경험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상상력을 이제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이제 잡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냐 아니냐라는 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들이 창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할 때 항상 가치가 기준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업 가치를 놓고 볼 때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저평가 매력이라든가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그 안에 내 틀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고 다양한 방면에 이해를 해야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은 지금 확실히 찍히지 않아도 성장 흐름들이 확실히 보여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5년, 10년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5년 후에는 5년 안에는 좀 이익을 이만큼 줄 수 있겠는데 하는 인사이트를 잡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중률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회원분들이랑 추천주들 정리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잡아나가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최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달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는데 뭐 나처럼 뭐 이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뭐 검정고시 대충 보고
그런 애들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뭐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패가 굉장히 많고 실수가 굉장히 많은 거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 이제 계좌가 좀 궁금하니까 이제 내 새끼는 금수저님 계좌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내 새끼는 금수저님이 이제 100%가 이제 계좌가 이제 도달을 해서 이제 올려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계좌의 이제 노이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짚어볼게요. 일단 코멘트를 좀 보면 비록 가입은 늦었지만 멘토님 영상 보면서 장기 투자 시작한 이후로 계좌 100%에 도달했습니다. 계좌 수익 100%에 이제 도달했다는 거죠. 초기 투자 금액이랑 다소 다르고 중간에 투입 금액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계좌는 이제 100%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여기 막 웃고 계시죠. 멘토님 아니었으면 이제 투자는 없고 투기만 하고 다시 시장을 떠났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지금처럼 우리 곁에 계셔서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 리딩이라는 걸 하면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리딩을 하고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캐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회원분들만 보면 그런 게 딱 보입니다. 이게 지금 불안해하는지 공포스러워 하는지, 투자를 할 때 자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는구나 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회원분들이 이제 뭐 계좌 보고를 보면서 수익 인증,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제 코멘트들 달아주시고 하면서 뭐 물어보는 거 보면 이게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하는데 확실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보여요. 회원분들이 처음에 이제 접근했던 거에서 주식이라든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투기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저도 물론 주식시장에 처음 접근을 할 때는 투기성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험들이 확장이 돼가고 공부량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점점 투자자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 계좌 흐름을 보면, 자, 2017년도 10월 구간 때부터 이제 이제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 2,700 정도로 시작을 하셨네요. 투자를 이제 한 2,700 정도로 시작해서 뭐 이제 수익이 났다가 조정이 좀 들어오고 할 때는 이제 뭐 마이너스 찍히고 했다가 2018년도 10월에 이제 폭락 한번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이 회복 흐름도 이제 경험을 하고요. 2019년도 데이터를 안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없으니까 2020년도 거를 보면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한 4,500까지 늘었죠. 이제 4,500까지 늘었는데 이제 저축을 계속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무리가 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월달에 보면 요때 이제 돈이 필요하셔서 뭐 인출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러면서 4월달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때 수익을 하나도 못 챙겼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가 보이냐면 3월달에 보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60%로 찍혀있죠. 이거는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회원분들 평균 보면 마이너스 한 18%에서 3월달에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한 35% 정도가 회원분들 평균인 것 같아요. 폭락했을 때 털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60%가 찍혀 있었던 거고,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계좌를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수익 인증 해주시는 것들 보면 굉장히 잘게 쪼개서 운영하신다는 게 보여요. 지금 한 일정금을 그러니까 종목수를 뭐 수백 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300개 뭐 이상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자산을 잘게 쪼개갖고 리스크를 일단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중을 몰아서 운영을 하다가 욕심이 굉장히 과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폭락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해결된 부분들이 일단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월달까지 놓고 보면 이때 돈이 필요해서 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갖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내가 자금을 운영할 때 요런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1년 후에 필요할 돈, 2년 후에 필요할 돈 같은 거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 5년 이상의 운영이 가능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마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2억이 있건 10억이 있건 이거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써야 될 돈, 2년 후에 써야 될 돈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하루에 10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씩 뭐 이렇게 저축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도 내가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금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했던 포지션이에요. 내가 갖고 있던 자산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바로 이제 자금 투입을 하셔가지고 4월 달에 이제 반등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보면 자, 출금을 5,500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근데 이게 평가금이 어떻게 잡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4월 달에 바로 자금 투입을 했죠. 반등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또 급하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뻔하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디서 땡긴 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안 달아주신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주식 투자는. 지금 보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한 4,100 정도 이제 투자 수익률이 이제 투자 수익금이 쌓여 있고요. 수익률이 이제 한 100% 찍혀 있는데 항상 회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평가 금액을 보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를 좀 잘 모르겠네. 이게 이 평가 금액이랑 이런 게 이 계좌가 이게 어디 증권사 HTS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평가 금액이 1억 700이면 이게 100%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본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느 정도 자산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1억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노동 수입만으로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또 미래에 돈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주식 투자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오래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뭐 1,000만원만 벌어야 되겠다. 1억만 벌어야 되겠다. 뭐 3억만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양아치 같은 심보 갖고 주식 투자를 해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넣었다가 얼마 벌고 빼야지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카지노 가서 진짜 룰렛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욕심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쉽죠. 인간이기 때문에 안 쉬워요. 인간은 욕심쟁이라서. 그래서 이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욕심쟁이다. 그걸 누를 수 있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 없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 경험이라는 게 없으면 장기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경험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경험이 쌓여가면 이해도가 높아져요. 점점점. 그래서 경험을 확장해 가려면 이 경험이라는 거는 한 사이클이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이에요. 작은 사이클로 보면 1, 2년에 한 번씩 이제 사이클이 변동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장기 사이클을 보면 10년에서 20년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 20년 이상 투자는 돼야 요 정도 경험은 있어야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투자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으면 요거를 이제 과거 지표로 공부를 하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경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실전이랑은 다른 말이에요. 왜냐면 내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왜?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가 주식이라는 게 전 세계 어떤 자산, 전 세계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평균을 내봤을 때
어떤 자산보다 장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와도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이 전 세계 인구를 가졌다 놓으면 얼마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왜 선진국 국민들이 대부분 평균적인 비율로 봤을 때 노후 준비가 되고 자본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산시장에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데들을 보면 다 선진국이에요. 그게 왜 그런 구조로 가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동학개미운동이 어쩌니 해갖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개인자금들의 막바지 국면에 저번 주 이제 한 수요일부터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한 금요일까지 2조 사고 막 하루에 막 4조 사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역대급 매수세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예탁금이 줄어들더라고. 그럼 이제 신규 자금 유입은 어느 정도 말라가는데, 자 이제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닉 바잉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부동산처럼. 그러면 이거는 좋은 신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자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투자를 나눠서 천천히 사가는 것도 아니고, 야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계속 올라가. 이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딱 그때 이제 보면 고점 딱 잡히잖아요. 일단 3,250 여자를 이제 넘어가고 버블을 키울지 어쩔지는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버블의 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보면 지나고 봐야 아는 거니까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이건 일단 단기 고점이 될 시그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패닉 바잉.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급한 사람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이제 단기 매물이 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들어왔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당하는 거예요. 웃긴 게 반복되잖아요. 2007년도에 다 경험했어요. 2007년도에 이제 펀드 광풍 불었을 때 사람들이 환장해가지고 미래에셋인가 미래에셋인가 어딘가 거기 펀드가 엄청난 광풍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 펀드가 이제 수익률이 좋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다 뒤져버렸어요. 2008년도를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주식 하나 봐라 하면서 한 10년이 왔단 말이에요. 10년에서 한 13년 지나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4차 산업이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코로나니, 미중 무역 분쟁이니,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만 나오고 뭐고 하니까, 좋은 기회, 그때가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회복돼갖고 어떻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자는 낮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제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산시장도 이게 싼지 비싼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싼 구간이 아니잖아요. 3,200포인트 요 구간이 코스피 이 구간이 예를 들어 저평가 구간이었다. 그러면 지금 샀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비싼지 싼지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중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에만 관심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단기 변동성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꼭지 물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이제 손실에 대한 경험이 없어. 손실을 보고 뭐하고 했던 경험이 없고, 대부분 90% 이상은 다 이제 몰빵일 테니까. 그러면 그게 회복될 때까지 본전 생각에 버티고 하다가,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 다 깡통나고 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장기적인 경험을 내가 쌓아가는데 더 중점을 둬야 돼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수익이라는 거는 지금은 100%지만 회원분들이 내 새끼는 금수현님도 300% 500% 이렇게 수익을 본 종목들에 대한 경험도 해본단 말이에요.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종목으로 제가 100% 수익 얘기했을 때 다 미친놈이라 그랬던 것처럼 계좌가 이렇게 100%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종목도 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300% 수익도 만들어주고 500% 수익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계좌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수익은 어느 정도 토해내기로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래왔고,
수백 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 수백 년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화폐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영원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성장성은 우리가 자산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을 땐 그거예요. 자산이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화폐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정부 개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어때요? 정부의 가장 강한 힘은 뭐예요? 자, 통화예요, 통화. 그 국가의 가장 강한 힘은 이제 통화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강한 국가는 어때요?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이런 데들은 뭐예요? 다 유럽이고 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강한 국가들이. 그러니까 화폐를 이제 가지고 정부가 이제, 정부의 힘이 뭐냐?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달러를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다 달러를 쓰면 우리나라는 개뿔이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라는 거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 이 새끼들 해는 거 보니까 뭐 맨날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의 통제라는 게 없으면 법이라는 것도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폐개혁에 뭐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중에 우리가 가장 장기적으로 오래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기업이냐? 자, 이 기업은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뭐고 하면 최근에 보면 배달 서비스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거의 독점 구조로 가잖아요. 자, 자영업자들이 수백 개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자영업자가 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거는 추정치면 그냥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500만이 된다. 뭐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 500만이 된다. 500만이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게 이제 혁신성인 거예요. 어떤 서비스가 하나가 개발되는 그게 혁신성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카카오.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다 카카오톡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자, 다음이라는 데가 다 망해가다가 이걸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혁신이 생긴 거예요. 다음이라는 데가 왜 망했을까? 도태가 됐을 때? 네이버 때문에. 네이버가 거의 독점 구조를 가지니까 다음이고 뭐고 다 망했죠. 포털 사이트들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독점 구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반독점 과세를 때리니 어쩌니 하면서 독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분배 정책을 쓰는 거죠. 얘네들 때려서 야 니네 세금 더 내. 니네 회사 쪼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분배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100% 다 제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정부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혁신성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나와서 전 세계에 있는 또 인터넷이라는 게 막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고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가 보면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주고. 자, 이런 기업들이 계속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성을 어떤 자산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이제 자산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는 인구가 느는 거잖아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공급은 이제 국가에서 제한을 한다라든가 뭐 하거나 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거꾸로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드는데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쇄가 되겠죠. 부동산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구가 다시 이제 턴이 될 때까지. 인구가 언제 턴이 될까? 지금 뭐 출산 정책이니 뭐니 해도 근본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구조가 깨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고령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령화 되면서 이제 젊은 층하고, 노년기에 접어든 세대하고, 이제 젊은이들하고, 일자리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더 살아버리니까 먹고 살려면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이게 보면, 예를 들어 기존 기득권, 기득권층이 이제 젊은 층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는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제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늘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주식은 어떻게 계속 오를 수가 있을까요? 야, 그럼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인구가 줄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도 오르지 못할 거 아니야. 전부 다 오르지는 못하겠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망해도 거기서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 안에 계속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들어가고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쓸데없는 얘기를 또 많이 했네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다른 이야기도 좀 이제 덧붙여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대주주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다. 대주주가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주체니까, 그러면 대주주가 포지션을 설정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매집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매도라든가, 보통 보면 대주주들이 팔 때는 뭐예요? 테마가 붙어서 막 급등하고 하면은 대주주들이 막 지분 팔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슈가 붙어서 딱 하면 그건 이제 매도 찬스인 거예요. 자, 반대로 주가가 막 계속 빠지는데 매집을 해나가. 그럼 이 이유가 뭘까를 찾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재무도 까보고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보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이 이유라는 게 대충 인사이트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투자 기회를 또 이렇게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바탕이 돼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